자,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관리 파트를 정리할 거고요. 자, 부동산 관리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자체도 문제가 한 문제가 배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리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에서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어요. 1번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 자,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입니다. 근데 가장 진보된 건 혼합관리 하면 안 되고요. 위탁관리라고 하셔야 돼요. 위탁관리가 가장 현대적인 방식이고 가장 진보된 방식인데요. 혼합관리 하면 안 됩니다. 혼합은 자가와 위탁을 혼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혼합이라는 자체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을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도기에 채택된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를 다시 가겠지만 자기 관리는 법 경제를 자기가 소유가 직접 관리하고요. 위탁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되게 다. 근데 이제 혼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법과 경제, 자, 소유권 관련돼서 인감도장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금고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법과 경제는 자기가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위생관리 같은 청소관리는 기술적으로 맡기겠죠. 그래서 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대여서 숙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자가, 위탁,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관리는 근대적,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소주택이나 어떤 적은 면적, 토지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관리는 직접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근대적, 가장 오래된 거고요. 위탁관리가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대형 건물이든지 아파트라든지 현대적 관리 방식이다. 자가가 자영 직접이라면 위탁은 외주 간접이고요. 혼합은 과도기라고 그랬어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변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과 경제는 소유자가 하고 기술적 관리만 위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위탁관리와 자가관리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위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위탁관리를 잡으면서 위탁관리 반대가 자가관리라는 거. 위탁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점으로 가시면 이 네 번째 줄에 관리요원의 설비 애호 정신이 저하돼요. 정신이 저하되고 우리가 기밀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반대가 자가관리의 장점을 가시면 어때요? 네 번째 보시면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고요. 맨 마지막에 기밀 유지 보안 양호하다는 걸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강한 지시 통제력이 발휘된다는 건 당연하죠. 자, 근데 이 자가관리의 단점은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를 아끼려고 좀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더 부담되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지불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 위탁관리의 장점은요,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을 방지한다는 자체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계획 관리와 합리적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혼합 관리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혼합은 강한 지도력을 확보하면서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부득이한 업무만 주로 기술적인 업무만 위탁을 해요. 과도기적인 방식이고요. 근데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을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잘못하면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가 관리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 영역입니다. 관리 영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자산이죠. 자산 관리가 많이 나왔어요. 적극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자, 부동산의 메인 매각. 자, 매각을 비싸게 해주고, 배입을 싸게 해줘서 수익을 올려주고요.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재투자에서 리모델링은 언제 할지, 재투자, 재개발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시설관리라는 것은 자산이 적극적이면 시설관리는 좀 소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다. 자, 기업 관리는요, 우리 독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관리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 또 하겠지만,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임대차 활동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임대차 유형과 임차인의 선정 기준을 봅니다. 임대차 활동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거용, 공업용, 매장용이라는 자체는 쇼핑센터나 매장을 요구합니다. 쇼핑센터나 매장, 우리가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말하는데요. 상업용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임대차 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주거용은 조임대차입니다. 클로스, 다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임대차의 조라는 것은 원래 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임대를 기준으로 수수하는 유형이에요. 주거용,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순임대차입니다.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러니까 순임대차라는 것은 순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해서 어떻습니까? 순수한 임대료 속에 임대차 계획을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인 많이 쓰는 게 3차인데요. 자, 1차, 2차, 3차가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1차에 대해서 순임료, 편익시설비, 부동산 세금까지는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씩 추가됩니다. 2차는 여기에다가 보험료를 플러스하고요. 자,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원비를 플러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기법이 편법 야매로 간다면 좀 더 추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3글자고 유지수원비는 5글자니까 짧으면 2차, 길면 3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라는 것은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총 매출액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쇼핑센터를 임차하게 되면, 자, 각각 호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갑돌이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출액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매출액 많이 올려서 좋지만 나는 건물에 손상을 가서 수선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너 더 내라. 이게 비율임대차예요. 그래서 비율임대차는 매출액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장용에 사용한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중간 우리 편법 야매를 가겠는데요. 비율임대차는 매장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비율임대차가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건 갈 수가 있는데 얘와 얘를 간다면요. 자, 주거용에 지읒 들어갑니다. 조에 지읒 들어가죠. 이렇게 가시고요. 자, 공돌의 반대는 공순이에요.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이렇게 해서 편법을 해서 여기 암기를 하시면,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마 암기가 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임차인의 선정 기준입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거용은요, 다른 입주자에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입니다. 야, 너 거기 유대관계가 좋니?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장용은 나중에 보겠지만 가능 매출액, 매상고 수익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은 어떻습니까? 적합성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목적 건물에 화학 공장을 빌려주면 안 돼요.
생산하기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제 그 임대차 유형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임차자의 선정 기준을 봅니다. 임차자의 선정 기준. 그럼 주거용은요, 유대성이에요. 연대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어울려야 되니까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주거용은 입주자와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하고, 넘겨보시면, 자, 매장용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가능 매상고예요. 야, 너 매상이 얼마나 됐냐 오늘?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는 매출액을 얘기하면서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자, 공업용은요,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사무용과 공업용은, 자, 목적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불나면 난리 납니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 목적에 대한 활동이 대상물이 적절한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암기 기법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보다 수익성이라는 자체는 빨리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성이냐 적합성을 항상 이 주거용과 공업용을 반대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 기법, 편법, 야매로 가냐면, 자, 우리가 그 설날이나 아니면 그 추석 때 이 한국 영화 걸작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나오죠. 주유소 습격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설경구 씨가 나오는 공공의 적. 그래서 공은 적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건 왜냐면 암기 기법을 만든 게 그만큼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산시설, 뭐 기업 관리는 내용을 가지만 이 자체가 갑자기 연결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기법을 염두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갑니다. 마케팅. 그래서 염두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요. 관리 파트 다음에 마케팅론이라는 게 공사에 있어요. 마케팅론에서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문을 종합했는데요. 특히 마케팅이라는 것은 경영학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제가 또 강의를 또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제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송우석의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을 치세요.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을 치면 재미있는 송우석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제 다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요. 온라인 강의도 한 3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보시는데요. 굉장히 강의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교 또 개공 교수로 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마케팅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 나온 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마케팅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마케팅 전략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냐면 대학교 마케팅이라는 그 과목의 교과서, 그 교과서의 목차가 보통 마케팅의 전략으로 목차가 짜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목차를 짜여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의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경영학에 쌓았기 때문에 또 경영학 쪽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마케팅 원론을. 그래서 마케팅 원론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마케팅 원론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마케팅 환경만 좀 보세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특히 미시 환경 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거시는 넓게 보고 미시는 좀 좁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시 환경은 자연 환경 좀 체크해 보세요. 자연 환경을 좀 체크해 보시면, 자, 자연 환경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정의는 이 마케팅은 밑에 세 번째 줄에 이 판매 개념보다 넓은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는 세일즈거든요. 마케팅은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되는 전 과정이기 때문에 판매 개념보다 넓은 의미라는 것만 좀 박스 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의 환경이 나중에 제가 요약으로서 박스를 이제 쳐서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자체가 보통 21세기 아파트 광고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따질 때 이 자연 쪽 환경이 있지만 이 앞쪽에서 왜 사경행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인문적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거시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미시 환경은요. 이런 자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경쟁 업자를 따져봐야 돼요. 자, 부동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뛰어들게 되면 동업종의 업자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기업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시장 점유율 비율이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업자에 대한 업자와 경쟁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업자도 하나의 마케팅 환경에 들어갑니다. 거시 환경이나 미시이고요. 자, 공중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에 대한 마케팅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마케팅, 정책에 대한 마케팅을 잘 써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미시다. 시험 문제 자연환경은 미시 환경이다. 그럼 틀리죠. 거시 환경이고 경쟁자는 미시 환경이다. 경쟁업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나온다면은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나옵니다. 3번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거의 출제가 돼요. 여기 위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의 전략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마케팅은 이 필요성에 따라서 공급자 위주에서 매도자 위주에서 매수자, 수요자 위주로 전환된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이제 부동산만이 아니라 이 칠판 주기를 판매하는 이 공급자가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칠판 주기를 기계로 찍지 않고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그 시장을 주도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기계로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가 마케팅에 대해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급자에서 수요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먼저 시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있죠. 두 가지 전략이요. STP 전략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자, STP라는 자체는요,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 이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STP는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주거용이니까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STP라는 게 순서예요. 그럼 먼저 이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 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상품을 나누는 건 차별화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 게 시장 세분화라는 거. 소비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소형 아파트가 잘 팔릴 때가 있고, 대형 아파트가 잘 팔릴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경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예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부동산 상품에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어 밑줄, 사람에 대한 걸 나누는 거거든요. 두 번째도 수요자 집단이라는 게 있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으로서 보시면 돼요. 근데 타겟이라는 것은 특히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세분화다 이렇게 또 가져가시고요. 사람은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무리가 있으면 스터디를 하면 5명이서 밥을 먹는데
한 명이 이 공인중개사 모의고사가 저점을 찍어요. 나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세분화시킨다. 그렇게 가고요. 자, 타겟이라는 것은 찍어요. 중상층을 찍습니다.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상층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타겟은 이 경쟁 상황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하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거죠. 중상층.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은 차별화입니다. 세분화랑은 틀려요.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건데요. 이 차별화라는 것은 지금 판매하려는 이 상품, 제품을 나누는 게 차별화예요. 그래서 얘가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상품을 차별화해 줄게. 그럼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BS. 그래서 경쟁사보다 뿅가게, 경쟁사보다 우위에 둬서 너한테 차별화시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적시장 내에서 경쟁사와 당사자 상품 간의 차별적인 위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상품을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 순서 꼭 출제 많이 됩니다. 자, 포피믹스는 상업용입니다. 다 P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고객의 필요와 욕구와 마케팅 활동의 성패를 정하는 주요 요소인데요. 이러한 마케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수단이 마케팅 제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짜여지는데 믹스가 됐으니까 혼합이 되는 거죠. 네 가지로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라는 자체가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플레이스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선정과 토지 확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플레이스라는 단어는 이 장소인데요.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줄. 부동산 상품의 경우는요. 보통 내가 상가 건물을 분양하려면 분양대행업자나 중개업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경로 정책, 유통 경로가 바로 플레이스라는 자체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덕이라는 자체는 제품입니다. 이 상품이나 제품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나왔던 게 이 제품 계획은 차별화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상품에 차별화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제품은 차별화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다른 아파트보다 우리가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게 이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는 가격 전략 정책이 어때요? 이 시가로 팔 수 있고 시가는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저가 낮게 팔 수도 있고 이 저가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수 고객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 걸쳐서 다수 고객을 확보한다면 저가로 가고 우수한 고객을 단기에 걸쳐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려면 고가가 낫고요. 가격 신축은 단일 가격은 그냥 한 가격으로 가는 거고요. 신축 가격은 그때그때 틀린 거고요. 자, 할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판매를 할 때 좀 깎아준다는 얘기죠. 가격이나 정책이요. 카드로 하실래요? 현찰로 하실래요? 그러면 현찰로 하게 되면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특별 할인 같은 거 해주는 것도 됩니다. 할부 정책은 나누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가 결정이라는 자체는 뭐 원가 기준은 만약에 칠판 주기가 1,000원인데 이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1,000원 받아야 되고요. 수요 공급 분석은 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또 결정할 수가 있고 경쟁상품 기준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다 1,000원 받고 있는데 나는 2,000원 받으면 안 돼요. 경쟁자만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건 프로모션입니다. 자,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자체는 물건의 실체를 가지고 판매할 수는 없어요. 홍보나 광고를 하고 판촉,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보통 이 경품 같은 걸 나눠줘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이다. 이 포피믹스까지가 이제 시장 정리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제 자, 공급자에서에 대한 우리가 반성으로 소비자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자, 소비자는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자, 소비자 동그라미,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동그라미죠.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태, 행태는 행동과 태도, 심리적인 측면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자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DA가 기본서에서도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AIDA,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텐션은 주목을 끄는 거예요. 보통 어텐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만들려면 먼저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어텐션, 주목을 끌고요. 그 다음에 흥미는 인터레스트.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분양 대행사들이 나와 있어요.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그걸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 자, 이 디자이어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자, 중개업 법령 실무에서 셀링 포인트라는 걸 배우세요. 그 셀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성 중에 구매자의 만족을 주는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클로징, 이 클로징이라는 단계가 바로 이제 행동, 액션인데요. 계약을 쓰는 게 액션이죠. 이 클로징을 시도해서 클로징, 나중에 액션, 계약서를 쓰게끔 만들죠. 자, 그러면 저는 부동산 강의가 아니라 일반 경영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옷을 판매한다. 그럼 여성 옷을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갑순이가 가다가 어머 이쁘다 어텐션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점원은 튀어나오면서 흥미를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인터레스트. 아, 언니 그냥 안 사도 되니까 들어와서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부터 봅니다. 그 가격부터 보기 전에 입혀야 돼요. 입히고 디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어머 언니 미스 코리아 같아요. 그럼 이 언니 갑자기 카드를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마케팅 자체가 이게 다 경영에서 따온 건데 공급자에서 소비자다. 근데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한번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간, 둘 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둘 다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 장기적, 지속적. 그래서 브랜드를 내세워요. 여러분 아파트도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GS의 자이, 자, 포스코의 더샵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A 지역에서 만약에 이 브랜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레미안 삼성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지역을 가도 똑같이 레미안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 박스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전략적으로 당사자 간의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박스. 그 다음에 책의 그 자체에 보시게 되면요. 지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와요. 관계 유지 박스. 그럼 관계 유지가 관계 마케팅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브랜드를 내셨다. 그래서 이 브랜드 문제가 연관돼서 한 지역에서의 브랜드가 다른 지역으로 또 파급돼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관계 마케팅을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가 한 문제씩 배정이 되면서 물론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그 다음에 거시환경과 미시환경 이쪽으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제 공급자와 STP, 포피믹스에서 STP를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공급자다, 시장을 점유한다, STP다, 포피믹스가 나오면 무조건 시장 점유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자가 나오죠. 소비자자가 나오면 아이다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마케팅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면서 우리가 브랜드를 내세운 건 뭐니? 관계 마케팅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STP를 순서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물어보면서 시장 세분화를 많이 물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 포지셔닝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려낸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안 나온다면 이제 포피믹스가 플레이스, 우리가 이 유통 경로가 중개사나 분양대행 업자를 또 우리가 활용하고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차별화, 프라이스가 고가나 저가냐, 프로모션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 그래서 홍보나 광고, 이런 판매 촉진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돌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요. 얘네가 딱 네 가지 포피믹스라는 것은 하나를 또 안 내가지고 또 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